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 테이퍼링을 앞둔 지금 시기에 월투 부부는 어떤 주식들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2일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버냉키 의장은 경제 전망에 지속적인 개선이 보이고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다음 회의에서 채권 매입 속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직후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신흥국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버냉키 전 의장과 달리 이번 코로나 사태의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2013년 테이퍼 텐트럼 현상을 교훈으로 삼고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 텐트럼을 초래했던 과거에서 얻은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2013년에서 2014년에 테이퍼링으로 자산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을 언급한 2013년 5월 22일 이후 미 연준의 자산 그래프를 살펴봤는데요. 테이퍼링을 언급한 날 이후에도 1년 이상 자산 매입이 계속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이퍼링을 언급하고서도 미 연준은 자산 매입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자산 매입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자산 매입을 줄이기 한참 전부터 테이퍼링 언급이 시작된다는 점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실천한다면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1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 이후에 실제 자산 매입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채권 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5월 월봉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2% 수준이던 금리가 4개월 만에 3%를 넘었고요. 2014년 1월부터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 발언으로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가 다시 하락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가 조금씩 오르다가 올해 1분기에는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분기에는 다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언급되기 전부터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가 급등한 것입니다. 이 금리가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테이퍼링 언급이 본격화되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S&P 500 월봉 차트인데요. 2013년 5월 이후 6월에 잠깐 하락세를 보이고 9월까지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제 버냉키 발언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신흥국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선진국은 미국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자금이 미국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채권 시장 금리는 급등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했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경기 회복이 좋고 물가가 낮게 유지만 된다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된다면 금리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주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국 나라들과 함께 버냉키 쇼크로 급락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2013년 6월에 급락했다가 연말까지 반등하기는 했지만 3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미국 시장과는 달리 한국이나 신흥국 시장은 약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테이퍼링은 시작한다고 보고 이 시기에 어떤 투자가 수익에 유리할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테이퍼링 배경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철강, 조선, 금융주를 꼽고 있는데요. 실제 포스코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44.5%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주인 현대미포조선도 전년 대비 127.5%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금융주인 하나금융지주는 6.3%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철강, 조선, 금융주 외에도 건설주와 음식료주도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월트 부부는 원자재 투자를 모두 수익 실현하고 금융주를 제외한 철강, 조선, 건설, 음식료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기에도 급등락은 있을 순 있지만 실적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ETF 상품들을 예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강 ETF를 살펴보면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코덱스 철강 ETF가 있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비율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년 수익률이 95.3%가 될 정도로 상당히 크게 상승했지만 아직 2011년 전 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타이거 200 철강 소재 ETF도 코덱스 철강과 거의 비슷한 상품인데요. 주요 구성 종목 역시 코덱스 철강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주 ETF를 살펴보면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200 중공업 ETF가 있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두산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 삼성중공업 비율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년 수익률이 66.8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주는 지난 10년간 불황 속의 하락세였다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조선주 수주 실적과 전망을 살펴봤을 때 아직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으로 KB스타 200 중공업 ETF도 있는데요. 주요 구성 종목도 거의 비슷하고 2017년 12월에 상장한 ETF라 아직 자산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건설주는 앞으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는 물론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건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건설주 역시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설 ETF 상품으로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코덱스 건설 ETF가 있는데요.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비율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1년 수익률은 70.95%로 크게 상승한 상황이고요. 건설주 역시 10년 동안 하락세였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에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으로 타이거 200 건설 ETF도 있는데요. 주요 구성 종목도 거의 비슷하고 자산 규모도 코덱스 건설 ETF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인 음식료주는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음식료주는 곡물 가격 급등으로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원리가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주 투자는 ETF 상품이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음식료 관련주 마인드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테이퍼링 발언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에 투자할 만한 주식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미 연준도 2013년 테이퍼 텐트럼 경험이 있어서 최대한 시장을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가 현재와 동일할 순 없겠지만 과거 경험을 교훈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해 나간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트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